우리는 이것에 좌절하지 않고 유축열전의 그 의미, 유축열전은 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우리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축열전이라는 작품은 가장 충실하게 따른 작품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요소들에 따라서 유축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유축열전의 갈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 유축열전은 기본적으로 국문소설입니다. 국문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영웅소설이죠. 영웅의 이야기를 다뤘으니까요. 그 다음에 군담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더라. 뭐 이런 식의 것들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이니만큼 시점은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작품을 다 보고 난 뒤에 전체적인 핵심 정리는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이 어디냐? 중국의 명나라라는 점을 갖다가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중국의 명나라를 갖다가 이 작품의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작품의 그 무대가 중국인 것은 당시 작품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명나라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호국을 정벌하고 호황을 사륙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로 봐서 병자호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병자호란 이후에 그 아주 처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오랑캐, 즉 여기 이 문학작품 속에서 호국이라고 등장하죠. 이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에 대한 어떤 민중들의 적개심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명나라 영종 황제즉위 초 황실이 미약하고 법령이 불행하여 도읍을 다른 데로 옮기려 하였지만 창해국 사신이 신기한 영웅이 날 것이라 말하며 도읍 옮기는 것을 말리었다. 이때 조정의 유심이라는 신하가 혈육이 없어 부인과 매일 한탄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슬프다. 나의 몸이 무슨 죄 있어 국록을 먹거니와. 자식이 없으니 세상이 좋다한들 좋은 줄 어찌 알며. 부귀가 영화롭대 영화된 줄 어찌 알리. 그러던 어느 당부인과 유심은 남악산에 가서 산신께 자식 하나 점지해주길 빌어본다. 그러자 부인의 꿈에 선관이 나타나 부인 품에 달려드니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옥동자를 낳아 충렬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아이를 보니 만고 영웅 본명하며 전일 황상께 없어 도읍을 옮기고자 할 때 신기한 영웅이 나리라 하더니 이 아이가 적실하니 어찌하니 즐거우리까. 이때 조정에 두 신하가 있었는데 정한담과 최일귀였다. 이 두 사람은 간신으로 천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천자는 이들의 간언을 듣고 충신 유심을 귀양 보내기에 이른다. 내 무슨 죄 있건데 연북으로 간단 말가. 왕망이 섭정함에 한실이 미약하고 동탁이 장난하니 충신이 다 죽겠다. 최일귀가 유심을 귀양 보낸 후에 천자의 아들을 도모할 묘책을 도사에게 묻는다. 도사는 최일귀가 도모하는 일이 신기한 영웅으로 인해 어렵게 될 것이라 말하고 정한담은 그 영웅이 유심의 아들이라고 의심한다. 적실히 그리하면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하노라. 옳다.
정한담과 최일귀는 유심의 집에다가 불을 놓고 장부인은 아들 충렬을 품에 안고 물가로 도망하여 배를 타게 된다. 하지만 배에 도적이 들어 장부인을 붙잡고 충렬을 물 가운데 내던진다. 도적은 장부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자 하지만 장부인은 충렬의 이름이 쓰인 옥함을 가지고 도망하다 사촌 형제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처숙인 주부를 이별한 지 정년이라 그토록 인사가 변해 이 지경이 될 줄 어찌 알았으리요. 물에 내던져진 충렬은 문득 두 발이 바닥에 닿게 되고 그를 본 선인이 급히 건져 물가에 내려놓는다. 충렬은 정처 없이 천지를 집으로 삼아 살다 14세가 되고 이때 귀양을 가던 유심이 정자에 적어놓은 글을 보게 된다. 모년 모월 모일에 남경 유주부는 간신의 패를 보고 연경으로 적거하다가 명나수에 빠져 죽노라. 우리 부친이 연경으로 간 줄만 알았는데 이 물에 빠져 죽었도다. 해수의 모친 잃고 명나수의 부친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살아날꼬. 나도 함께 빠져 죽으리라. 이때 강희주로 하는 재상이 주점에서 자다가 명나수에 청룡이 하늘을 향해 통곡하다 물속에 빠지려 하는 꿈을 꾸게 된다. 강혜주가 명나수로 바삐 달려가 보니 충렬이 물가에 앉아 울고 있다. 너는 어떠한 아이인데 어디로 가며 무슨 연고로 이곳에 와 우느냐? 소자는 남경 동성문 안에 사는 정원주부 유공의 아들이온데 부친께서 간신의 참소를 만나 연경으로 적거하시다가 이 물에 빠져 죽은 종적이 여기 회사정에 있나이다. 그래서 소자도 이 물에 빠져 죽고자 합니다. 강희주는 충렬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무남동녀 강낭자와 혼례를 치르게 하였다. 세월이 흘러 충렬이 15세가 되는 때 강희주는 유심히 간신의 해를 보아 명나수에 죽은 원통함을 풀려고 한다. 강희주는 충렬의 만류를 듣지 않고 상소를 올리고 결국 정한담과 최일귀의 음모로 귀양을 가게 된다. 퇴신 강희주의 상소를 보니 대형 무도라. 충신을 왕망에게 비해 폐하를 죽인다 하오니 이놈을 영률로 다스려 능지처참하옵고 일변 저의 삼족을 멸하옵소서. 이때 강희주는 충렬이 무고하게 처벌당할까 두려워 급히 편지를 써 집으로 보낸다. 편지를 받은 충렬은 행장을 급히 차려 강낭자를 두고 정처 없이 떠난다. 이제 가시면 가군을 어느 날 다시 볼 수 있으리요. 엄영이 지중해 소차비 궁비가 되게 되면 황천에서나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나이다. 충렬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가다 노승을 만나고 주야로 공부하며 기이한 술법을 배우게 된다. 이때 도적이 강성해 황성을 치료하니 정한담과 최일귀는 때를 노려 천자가 되기 위해 도적에게 항복한다. 정한담과 최일귀가 적장에게 항복했으니 적지는 범이 날개를 얻은 듯하고 짐은 용이 물을 잃은 것과 같도다. 이제 어찌하리요? 도적은 장수들을 시도 없이 다 죽이고 천자는 금산성으로 도망한다. 정한담은 도성으로 들어가 용상에 앉아 모든 벼슬아치를 호령하고 황후와 태후를 납치한다. 정한담에게 옥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산성에서 다시 도망한 천자는 산동 육국에 출병하여 싸우지만 지고 만다.
남경이 진탕에 도적 정한담을 잡기는커녕 정문거를 잡을 장수도 없으니 이제 산동 육국의 청병에 싸우다가 사불여의하거든. 옥새를 가지고 소신과 함께 용동수에 빠져 죽사이다. 이때 충렬은 노승과 친한 벗이 되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노승이 장부인이 찾은 옥함을 내어놓는다. 옥함에는 갑주 한 벌과 장검 하나와 책 한 권이 빈틈없이 들어있었다. 충렬은 이를 가지고 용동수에 빠져 죽으려는 천자를 도우러 남경으로 향한다. 하늘이 나를 내시고 용왕이 너를 낸 뜻이 모두 다 남경을 돕게 함이라. 이제 남적이 황성을 침략해 천자의 목숨이 경각에 있다 하니 대장부 급한 마음 일각이 여삼추라. 충렬은 뛰어난 활약으로 최일귀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며 황후와 태후를 구해 돌아간다. 정한담은 황급히 북문으로 도망하여 오국 군왕들에게 후원병을 청해 다시 한번 싸우려 하지만 충렬에게 지고 만다. 이놈 들어라. 내 자칭 신황제라 하고 나에게 천의를 모른다 하더니 어찌 두 팔이 없는 채 내게 잡혀왔느냐. 이때 호왕은 정한담이 사로잡혔단 말을 듣고 태후, 황후, 태자를 결박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호왕은 항복하지 않는 태자에게 분노하여 온갖 형벌을 갖추고 수레 위에 높이 싣고 동문대도상으로 나간다. 충렬은 바삐 달려 호왕을 사로잡고 황후, 태후, 태자를 구한다. 정신을 차리옵소서. 대명국 도원수 유충렬이 호왕을 사로잡고 자객과 군사를 한 칼에 다 죽이고 이곳에 왔나이다. 남경 유충렬이 왔네. 충렬은 황후, 태후, 태자를 모시고 돌아가는 길에 포판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구를 깊이 파고 죽어가는 아버지 유심을 만나게 된다. 내 아들 충렬은 회수에 죽었으니 내가 일정 혼신이냐? 혼백이라도 반갑고 반갑다. 소자 회수에 죽게 되었다가 천행으로 살아났으며 도적을 함몰하고 천자를 모셔 환궁하게 했고 지금 호국에 가서 황후, 태후, 태자를 모시고 이곳에 왔나이다. 도성으로 돌아간 유심과 충렬은 그간의 공을 치아받지만 충렬의 마음에는 장부인과 강낭자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다. 태후의 부탁으로 충렬은 장인 강희주를 찾으러 떠나고 남적이 붙잡아간 그를 구한다. 여러 날 만에 회수에 다다른 충렬은 장부인 생각에 제사를 지내게 되고 이때 장부인은 이를 구경하러 나왔다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서 가세. 내 아들 충렬이 살아왔네. 옥함을 받았단 말이 웬 말인가? 적실히 그러할진데 내가 먼저 그 진위를 알고 오리다. 처사가 충렬을 찾아가 유심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충렬을 데리고 장부인에게 데려간다. 내가 귀신이냐? 내 아들 충렬이냐? 내 아들 충렬은 일정 회수에서 죽었는데 어찌 살아서 내 육신이 온단 말인가? 내 아들 충렬은 등에 삼태성이 표적으로 박혀있느니라. 충렬은 장부인을 모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 수의를 즐긴다. 하지만 충렬은 강낭자에 대한 생각으로 슬픈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난다. 이때 강낭자는 관비에게 잡혀 모진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충렬과 재회하게 된다. 이 낭자가 강낭자 아니옵니까? 강낭자가 살아왔나이다. 내 딸 경화야, 청수에 죽었다더니 혼백이 살아왔느냐? 꿈이냐 생시냐?
너의 난군 유충렬이 왔다고 소식 듣고 찾아왔느냐? 충렬은 장부인과 강낭자를 데리고 황성을 향해 떠나는데 그 웅장함은 일대 장관이었다. 천자와 태우는 충렬을 치사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인가 하노라. 자, 잘 봤습니까?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님도 좀 지루했는데, 자, 일단 영웅의 일생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다른 소설 작품들에서의 어떤 영웅의 일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두 번째가 기이한 탄생을 겪고, 세 번째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찍 가족과 헤어지거나 고난에 부딪힙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출자 또는 양육자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영광을 차지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일단 유충렬전의 지금 줄거리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지금 이 영웅의 일생과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유충렬전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 영웅의 일생들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갖다가 잘 알아두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봤으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봤었고, 이때 정한담이 호산대에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정한담이 지금 호산대에서 도사와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담과 정한담의 측근인 옥관도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이 도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남은 군사로 이제 외교 문서를 지어서 그냥 다른 나라에 패전한 사실을 알리고 구원병청에서 다시 한번 싸운 후에 그 다음에 사정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목숨만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날 후에 다시 어떤 일을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하니까 한담이 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표문을 지어서 외국문서 지어서 다른 나라에 막 보냈는데 그때 다섯 나라의 군왕이 각각 장수를 보내서 승전하기를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패군 소식이 생겼다는 거지. 패군 소식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가 나지. 기껏 지원해줬는데 뭐가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안 오고 패전했다는 소식만 나오니까 분노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서천 36도 군장과 가다랑 토분왕과 호국대왕이 정병 80만 명의 병사들을 끌고 그 다음에 용맹한 장수 천여 명의 어떤 수령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오국 군왕이 남경에 이르러 신기한 도사를 좌우에 앉히고 진사를 살피더니 각각 군왕 등은 중군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 군사 쪽이 되었고 천하명작을 간택에 선봉을 정했다. 자, 그래서 다음 횡군을 재촉해서 달려드니 그 거동 웅장함이 일구난선이라 이때 정한담이 청병이 오는 것을 보고, 정한담 입장에서는 이 악역이죠. 부동인물 중에 주축이죠. 청병, 그 청하여 온 군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한담이 요청을 해서 온 군대들이 오는 걸 보고는 이제 정한담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군이 왔구나 하고는 기운이 펄쩍해서 성명을 바삐 지어 군중에 통지하고 도사와 함께 호황에게 현신한 후에 현신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냥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춰 자신을 보인 후에 그 다음에 전우수말, 그러니까 전우사정을 갖다가 낱낱이 아뢰고 아뢰고 난 뒤에 호황 등이 정문거리며 마룡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약간,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 접전할 마음이 없었으나 한갑 분심을 이기지 못해 정한담과 함께 호산대에 진을 치고 격서를 남경으로 보내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원수는 유충렬을 말하는 거죠. 원수는 도성에 있고, 그러니까 유충렬은 도성에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만은 금산성 아래 유진하고 있었는데 금산성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충렬은 도성에 있고 조정만은 금산성에 있는데 조정만이 뭔가 문서를 보내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급히 열어서 보니까 오국의 근왕들이 패군했다는 말 듣고 각각 중군이 되어서 적군 쪽에서 중군이 되어서 오는 중에 정한당과 옥간도사도 합력해서 격서를 보냈다. 격서, 그러니까 꾸짖은 글을 보냈으니 원수는 급히 와서 방적하소서라고. 조정만은 좀 약간 놀란 거고 겁을 먹은 상태죠. 그때 유충렬이 뭐라고 해? 정문걸과 마룡은 천하 명장이라도 내 칼 끝에 죽었다. 아무리 정문걸과 마룡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쉽사리 죽었다. 하물며 오국의 5나라의 호병쯤이야.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장에 머리 떨어지는 구경이나 하옵소서 라고 하고 갑주를 갖다가 갖추어, 그러니까 온갖,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서 본진으로 돌아와서 그 군사를 신칙해 항호, 그러니까 대열, 이건 대열이죠. 대열을 각별히 단속하고 적진에 그를 보내 싸움을 돋웠다 라고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략된 내용이 있는데 중략된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 부동인물, 그러니까 악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한담이라는 인물 있죠. 정한담. 그 정한담과 같은 한 편을 맡고 있는 누가 있냐면 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호왕이 성을 공격하여서 유충렬을 유인할 동안, 그러니까 그 어떤 유충렬 편에 있는 성을 갖다가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유충렬이 여기 호왕이 여기 어쨌든 정한담 요 패거리들이 이 성을 공격하네, 난 여기 가서 막아야겠다 하고 가는지. 근데 정한담은 어디로 가냐면 천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천자가 있는 곳을 공격해서 천자를 협박해서 그 모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양동작전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날 밤 삼경에, 삼경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갖다 일을 말까요? 삼경. 일단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삼경이라는 것은 그 밤의 시간대를 갖다가 그 5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갖다가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경에 한담이 선봉장 극한을 불러서 군사 10만 명을 주어서 금산성을 치라하니 극한이 청명하고 금산성으로 달려들었다. 어쨌든 지금 이런 행동들은 그 정한담이 유충렬을 갖다 금산성으로 유인하기 위한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한이 금산성 아래 10만 명사 나열한 후에 호통을 지르며 명진으로 달려가 좌우를 충돌하며 명군 휘어지니 불의의 환을 만난 명군들이 황황급급하더라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원수는 도성에서 적세를 탐지하고 있었는데 한 군사 달려 아뢰되 지금 도적이 금산성으로 쳐들어와서 군사 다 죽이고 중군장을 찾아 횡행하니 원수께서 급히 와 구원하소서. 지금 유충렬에게 지금 상당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 원수가 대경에, 그러니까 그 원수가 아주, 그러니까 유충렬이 크게 놀라서 금산성 심리들로 나는 듯 달려가 병력 같은 소리 지르며 적진에 치고 중군자 조정만을 구원해 장대 아친 후에 필마 단창으로 성화같이 적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한담의 계략에 유충렬이 말려들었죠. 정한담의 계략에 유충렬 말려듦.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좀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죠. 뭔가 어쨌든 주인공도 좀 위기에 휘말려 드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지만이 독자들이
흥미가 자극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원수의 장성검이 지나는 곳에 천극한의 머리 떨어지고 천사만 닿는 곳에 10만 군병의 팔공산 초목이 구시월 만나듯이 순식간에 없어졌다. 좀 과장된 표현들이지만 어쨌든 그 유충렬의 검과 말이 달려가는 곳마다 죄다 그냥 몰살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때 한담이 원수를 속이고 유충렬을 속이고 정병만을 가려서 급히 도성으로 돌아간다. 아까 중력된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한담은 유충렬을 유인한 다음에 딴 곳으로 유인시켜 버린 다음에 이 정한담은 천자를 협박하러 지금 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권례로 들어가서 이제 천자를 향해서 정한담이 협박하면서 하는 말이 명제야, 이제 네가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느냐? 반란개비라 비상천하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빨리 항복하라. 그래서 네 놈의 옥새 빼앗으려 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을 갖다 쟁취하겠다는 얘기죠. 옥새 빼앗으려 왔는데 네 이제는 어디로 달아나느냐? 밥비나 항복하라 라는 어떤 본색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소리에 궁궐이 무너지고 혼백이 상처나는지라, 그러니까 궁궐이 무너지는 듯이 놀라 기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담의 고함소리에 명제도 넋을 잃고, 그러니까 임금이 천자가 상당히 그 겁에 질려 덜덜덜 떠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담의 고함소리에 명제도 넋을 잃고 용상에서 떨어졌으나 다급히 옥새를 품에 품고 말 한 필을 잡아 타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북문으로 빠져나 변수가로 도망했다. 이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천자의 모습이라 한다면 좀 되게 위험이 있어야 되고 기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만 같은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나요? 상당히 허둥지둥하죠. 그죠? 상당히 허둥지둥합니다. 허둥지둥 도망치는 천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천자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냐 그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병자호란 당시에 누구의 모습입니까? 피랑 가던 임금의 모습이에요. 임금의 모습. 글씨를 좀 급하게 쓰기 때문에 좀 잘 안 써지는 부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임금의 모습에 대한 그 백성들의 모습은, 백성들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떠한 인식, 긍정적이었을까? 비판적이었을까? 비판적 인식이죠.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더라.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둥지둥 도망치는 천자의 모습은 그 병자호란 당시에 피랑 가던 임금의 모습을 갖다가 쏙 빼닮았더라. 자,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봤느냐?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한담이 권례에 달려들어서 천자를 찾았는데 천자는 없고 태자가 황후와 태호를 모시고 도망하기 위해 나오는지라 한담이 호령하며 달려들자 태자 일행을 잡아 호황에게 맡깁니다. 호황에게 맡겨요. 자, 그 다음에 북문으로 나가보니 천자가 변수가로 달아나고 있었다. 변수가로 달아나고 있었는데 한담이 대의에, 그러니까 상당히 기뻐서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을 갖다가 지금 발견하니 지금 기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정한담이 하는 말이, 자, 천자야, 내 말 들어봐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갖다 만드실 때는
남경의 천자가 되게, 그러니까 남경, 그러니까 이 명나라 수도의 천자가 되게 그냥 그런 운명으로 만드신 거다 나를. 근데 어찌 네가 계속 그 천자에게 바랄 쏘냐. 내가 천자란 얘기지. 그래서 너 한 놈, 네 한 놈 잡으려고 10년 공부에 변화무거운데 어찌 순종하지 않고 유충렬이라는 놈을 갖다 얻어서 내 군사를 갖다 지금 해치느냐. 네 죄를 보건대 이제 바삐 죽일 것인데, 근데 만약에 네가 나에게 옥세를 바치고,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갖다가, 권세의 어떤 상징이죠. 그것을 바치고 항서를 써서 올리면 죽이진 않겠다. 그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놈은 물론 네 부모님과 그 다음에 네 처자들을 모두 한 칼에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죠. 그 천자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어떤 정한담의 야욕이 보이죠. 그죠? 정한담의 야욕. 그죠? 정한담의 야욕이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니 천자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항서를 쓰자 한들 지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종이와 붓이 없다 라고 하니 한담이 분노해서 창검을 번뜩이면서 골룡포를 찢어 떼고 손가락을 깨물어 항서를 쓰지 못할까 라고 얘기하는데, 골룡포, 그러니까 임금이 입던 옷을 찢어 뗀 다음에 거기다 손가락 깨물어서 혈서라도 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의 내용은 그 병자호란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조, 병자호란의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인조 있죠. 병자호란이 발생했을 당시에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잘못 썼네요. 다시. 굴욕적 항복의 모습과 비슷하다. 정한담에게 붙잡혀 항복을 강요당하는 어떤 나약한 그 천자의 모습, 그것이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항복하고 군신의 어떤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한 인조의 모습이 똑같죠. 지금 천자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또한 지금 앞서 말했던 그 강원도의 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태자, 황후, 태우 등이 그 호왕에게 포로로 가버려 있는 것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됐던 후에 대군과 궁중 비빈이 청나라의 포로가 된 것과 흡사합니다. 그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감. 이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 유충열전에 등장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이 인조의 굴욕적 항복의 모습이 지금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천자의 모습, 그 다음에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태자, 황후, 태우 등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만 체크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룡포와 그 골룡포를 찢어 떼고 손가락 깨물었으나 차마 항서를 쓰지 못하겠다는 거지. 피까지 냈는데 이제 그 글자만큼은, 항복하겠다는 글자만큼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찌 황천인들 무시마리오. 자, 황천, 그러니까 하늘인데 어찌 하늘인들 무시마리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곳은 갑자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던 서술자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게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이라 볼 수 있다? 서술자의 개입이라 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죠?
춘향전에서도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원수 금산성에서 적군 10만 명을 한 칼에 무찌른 후에 곧바로 호산대에 진을 치고 있는 적의 청병을 시 없이 함몰하려고 날려갔다. 근데 뜻밖의 월색이 희미해졌다. 뭔가 안 좋은 기미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그러니까 유충렬의 면상에 딱 떨어지니까 유충렬은 뭔가 이상해서 잠깐 멈춘 다음에 주변을 막 살핀 다음에 도성에 살기에 가득하고, 도성 보니까 살기에 가득한 거야, 느낌상.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이게 웬 변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산호편을 높이 들어서 채찍질하면서 천사마에게 정색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 말에게 정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천사마야, 네 용맹 두었다가 이런데 아닐 수가 어디 있으리요? 지금 천자께서 도적에 잡혀 있어서 명제경각이라, 그러니까 지금 한시가 바쁘다, 순식간에 득달에 천자를 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말한테. 자, 그래서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뭐 초능력을 발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채찍질을 안 해도 그냥 뭐 순식간에 몇천 리를 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말의 주인인 유충렬이 정색을 하고서 채찍질을 가하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냐, 그죠?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그냥 다다랐다. 그래서 이때 천자는 백사장이 엎어져 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천자로서 그 나라의 어떤 왕으로서 지금 취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무기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져 있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좀 약간 뭐라고 쓰냐면 무능력한 왕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쓰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무능력한 왕실을 반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때 당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왕실을 반영하죠. 엎드려 있다. 왕이 항상 서 있고 근엄하게 앉아 있고 항상 아래만 내려다볼 것 같은 그런 왕이 엎드려 있다. 참 재밌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담이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했다. 근데 원수가, 그러니까 유충렬이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다해서 호통을 지르니 천사마다 평생의 용맹을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 그러니까 유충렬의 검도 33천의 33천의 어린 조화를 다 부렸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도달했나 봐.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 해치지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라고 하는 소리에 날고 있던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도, 그냥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도 넋을 잃을 지경이다.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정한담의 혼백과 간담들 멀쩡하겠냐? 그거죠. 그래서 유충렬의 호통 소리에 한담의 두 눈이 컴컴해지고 두 귀가 멍멍에 탔던 말을 돌려 타고 도망가려다 형산마가 구꾸러지면서 정한담도 백사장에 떨어졌다. 상당히 이제 당황한 거죠, 정한담도. 그래서 한담이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는 순간 구만장청 구름 속에서 번개칼이 번쩍하면서 정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졌다. 어쨌든 이제 그 정한담의 이제 몰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원수 달려들어, 그러니까 유충렬이 달려들어서 정한담의 목을 산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복제했다, 땅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한번 좀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유충렬의 충신으로서의 면모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디부터냐면,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에 치지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부터 천자 앞에 복제했다 까지, 여기에서 그 유충렬의
충신으로서의 면모가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자를 위협한 정한담을 순식간에 제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드린 채 반생반사 기절에 누웠건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천자는 백사장에 엎드린 채 반생반사 기절에 누워있고, 하지만 유충렬은 상당히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유충렬의 영웅적 면모, 이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천자의 모습이 상당히 돋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반영합니까? 역시 당시 우리나라로선 병자호란 당시 무능했던, 그죠? 무능했던 왕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더라. 그런 모습을 반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유충렬의 충신으로서의 면모, 두 번째 면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때 천자는부터 말에 달고 왔나이다, 여기까지가 또 유충렬의 충신으로서의 면모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또 쓰셔도 됩니다. 유충렬의 충신으로서의 면모. 왜냐하면 천자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자에게 충성을 다해서 깍듯이 모시는 그런 모습들이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자 황망 중에 상당히 그 정신없는 그런 중에 원수란 말 듣고는, 그러니까 유충렬이란 말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원수를 복지했는지라 달려들어 목을 안고 네가 일정 충렬이냐, 정한다면 어디 가고 네가 어찌 여기 왔느냐, 내가 거의 죽게 되었더니 네가 나 살렸구나, 너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 그러니까 유충렬이 그 전후 사정을 갖다가 다 말한 뒤에 한 다음에 머리를 풀어서 손에 감고 들고 천자와 함께 도성으로 돌아왔다더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 유충렬의 어떤 활약에 담긴 의미를 좀, 유충렬전이라는 작품 속에 활약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유충렬이라는 영웅적 인물이 적을 물리치는 내용에는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게 당한 국가적 치욕을 씻어내고 훼손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은 그 병자호란을 모티브로 한 박시전이라는 소설 압니까? 그 박시전이라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영웅이 등장하여 병자호란의 오랑캐들, 청나라의 어떤 오랑캐들을 상당히 막 호되게 꾸짖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민중들이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라도 어떤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갖다 씻어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이 작품 속의 유충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충렬의 활약은 그 막 적을 물리치는 내용 속을 통해서 병자호란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치욕적인 어떤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소설의 글자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써볼게요. 표면적 주제.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다더라. 자, 그럼 표면적 주제부터 먼저 쓰자면, 표면적 주제는 국가의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유교적 윤리관,
이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면적 주제는 뭐냐면요. 권력에서 밀려나 실세한, 그러니까 세력을 잃어버린 실세한 계층의 권력 회복 의식이 담겨 있다. 권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표면적 주제가 이렇습니까? 왜 이면적 주제가 그렇나요? 라고 하면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표면적 주제가 국가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어떤 유기적 윤리관을 담고 있는 이유는 충신, 유충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신, 정함담이 이 대결한다는 이 대결 구조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어떤 유기적 윤리관이 깔려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면적 주제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밀려 실세한 계층의 권력 회복 의식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유충렬이 큰 공을 세워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는 그 권력에서 밀려난 어떤 실세한 세력에서 벗어난, 세력에서 좀 밀려나 버린 그런 계층의 권력 회복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 핵심 정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소설 얘기했고요. 군담소설 얘기했고 영웅소설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심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신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죠. 배경은 중국 명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주지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삶의 고난 극복하고 나를 위기에서 구하는 유충렬의 영웅적 화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특징 봐야 되겠죠. 특징은 선악의 대립을 극명하게 제시했다는 점,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으로서는 유충렬, 악으로서는 정한담, 이 둘의 대결을 극명하게 제시했다는 점.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한다. 선악의 대립을 극명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평면적 인물이 있죠. 인물적 특징으로서는 평면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과 대립적으로 현대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들이 등장하죠. 성격이 변한다. 하지만 고전소설 속에서는 평면적 인물이 등장함으로 해서 평면적 인물로서 선한 인물의 대표적 인물 유충렬, 악한 인물의 대표적 인물 정한담의 대결이 극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를 충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유충렬이라는 작품 속에서 영웅적 일생의 구도가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갖다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감상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긴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유충열전의 전체 작품 줄거리, 내용, 동영상을 보여주느라 또 길어졌을 것 같고, 더군다나 유충열의 전체적인 어떤 그 글의 내용을 다 읽으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강의가 상당히 길어진 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지금 끝까지 들어준 영봉여고 2학년 고전 듣는 학생들에게 참 감사함을 느끼며 어쨌든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또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